우리 재정 상태는 그리스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며칠 전 국회 본회의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였죠. 2010년대 초반 유럽을 뒤흔든 그리스 재정 위기의 이름을 직접 꺼낸 건 일본 재정이 지금 그만큼 위태롭다는 공개 경고장이었습니다. 이시바는 왜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실제로 일본 정부 장부에는 1350조엔, 달러로는 9조 달러에 가까운 국채가 찍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딱지가 결코 과장처럼 들리지 않죠. 그런데도 일본은 아직 파산하지 않았고 엔화는 여전히 안전통화라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빚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GDP의 약 2.5배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뒤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 시작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0년 코로나19 대응이 줄줄이 겹치며 국채 잔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여기서 다른 나라와 일본이 다른 점은 그 많은 국채의 90%가 일본 내부에서 소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행이 절반 가까이를 들고 있고 연기금과 보험사가 나머지를 품고 있죠. 이러한 구조 덕분에 해외 자금 비중이 10% 남짓이라서 외국인이 투매를 하고 금리가 폭등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금껏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작년 봄부터입니다. 일본은행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로 올해 3월에는 0.5%까지 올렸습니다. 동시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가드레일도 걷어내기 시작하자 장기채 시장이 요동쳤었죠. 10년물 수익률은 1%를 가뿐히 넘었고 30년물은 3.1%, 40년물은 3.6%까지 급등해 버블 붕괴 직후 수준을 찍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5%로 치솟은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더 이상 무제한 매수를 약속하지 않자 투자자들이 일제히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정부 살림에는 치명타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장기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향후 몇 년간 추가이자 부담이 수조엔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내놨습니다. 실제 추계에 따르면 단순 이자만 2026년 10조엔대에서 2028년엔 16조엔을 넘겨 50% 이상이 뛰고 이자와 원리금을 합친 채무 비용은 28조엔에서 35조엔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눈에 띄지 않던 거대한 눈덩이가 이제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죠. 지출 속도도 무섭습니다. 2025년 일본 정부 예산은 사상 처음 115조 5천억 엔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이 38조엔, 국채이자만 10조 엔이 넘습니다. 방위 예산도 8조 7천억 엔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세수 또한 최고치를 예고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게 심각한 문제죠. 여기서 늘어나고 있는 복지비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고령화가 정점을 찍는 2040년엔 사회보장 지출이 2018년 대비 1.6배인 190조엔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그리스보다 위험하다고 말한 배경이 바로 이 숫자에 있습니다. 적재 없이 살림을 꾸린다는 기초재정수지 2025 흑자 목표는 이미 2026년으로 미뤄졌고 추가 연기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일본은행도 곤혹스럽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하지만 그러면 국채 금리는 폭등해 재정이 흔들리고 반대로 국채를 다시 사들여 금리를 누르면 결국 돈 찍어서 막는 나라라는 시장 불신을 키우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주 20년, 30년, 40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이 급락하자 일본은행이 긴급 개입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 해외에서는 엔저로 수출 이득을 본다며 비판을 하고 국내에서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원성이 터져나옵니다. 일본은행 입장으로서는 물가, 금리, 환율을 동시에 붙잡아야 하는 3중 방어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 비율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잠재 성장률이 1%도 안 된다는 점이죠. 올해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2%로 역성장했는데도 실업률은 2.5%로 완전 고용 수준이죠. 고령화 탓에 노동력이 줄어
기업이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은 2024년 대기업 기준 5% 넘게 뛰어 30여 년 만에 최고폭을 기록했지만 지난 2년 내내 실질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생활이 나아졌다는 체감은 약합니다. IMF는 최근 14협의 보고서에서 기본 재정 수지 적자가 GDP 대비 6%대인데 성장률이 이 수준이면 몇 년 내에 부채 브레이크 포인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이 35%에 달하는 2040년쯤엔 사회보장 부담이 190조 엔에 이르는 데다 노동력 부족으로 세수 기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덜 쓰거나 더 걷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끌어올려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방정식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결국 일본이 맞닥뜨린 현실은 명확합니다. 금리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초저금리에 기대어 무한정 빚을 낼 수 없고 고령화 속도는 세수 증가 속도를 앞서갑니다. 일본은행이 출구 전략을 서두르면 재정이 불안해지고 미적거리면 엔화 가치와 물가가 흔들립니다. 더딘 성장과 인구 절벽까지 겹친 지금 이시바 총리가 던진 그리스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는 과장이 아니라 현실 점검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물론 일본과 그리스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는 유로화를 써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사줄 수 없었고 외국 자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일본은 자국 통화 국채이고 중앙은행이 최후의 매수자라 단기 유동성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어막도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고령화로 국내 저축률이 떨어지면 일본인들이 일본 국채를 사준다는 전제가 약해집니다. 그 순간 금리가 더 뛰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게임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게 남은 질문은 이대로라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정부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한 차례 연기했고 방위비 재현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준비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행은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고 재무성은 적자를 줄이려 증세를 검토하는데 두 정책이 서로를 옥죄는 형국이죠. 일본이 그리스처럼 국제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합니다. 그러나 빚이 많아도 엔하니까 괜찮다는 논리는 금리가 0%일 때만 통했습니다.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이 역할을 재정해야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먼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최근 일본의 4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 이미 경고를 해준 걸 수도 있겠죠. 일본 부채가 한계에 도달했느냐는 물음에 오늘 우리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답을 내립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영원히 문제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해졌습니다. 안전통화라는 방패 아래에 숨겨져 있던 취약점이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부채 시한 폭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